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부분을 한번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물론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좀 풀어갈까 합니다. 이야기식으로요. 저희 전기에너지가 이제 발전소로부터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발전소예요. 발전소에서 일단은 변전소로 가죠. 변전소에서 일단은 승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쵸? 이건 좀 이따 좀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가정까지 와서는, 도시까지 와서는 사실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에서 다시 가정에 적당한 220V나 또는 뭐 공장에서는 330도 쓴다 그래요. 330V로 뭐 다시 강압을 시키죠. 승합은 보통 1만에서 뭐 15,000V 정도 이렇게 전압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교류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교류 방식. 근데 여기에 지금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교류를 사용해서 그 발전을 하는, 그래서 송전을 하는,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요것은 누가 먼저 했었냐면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아주 진짜 걸출한 그 발명가입니다. 미국의 발명가인데요. 이 사람이 동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사실 그 에디슨이 살았어요. 에디슨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근데 사실 그 발전 방식을 놓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전구를 발명한 건 아시죠? 근데 전구를 발명했어도,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구에 불을 밝히려면요, 전기 에너지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보급이 되는데, 각 도시마다 전구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용량으로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발전소라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어떤 뭔가가 지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디슨이 이제 전구 발명하고 나서 그 도시에 이제 전구를 보급하게 될 때, 뭐 예를 들면 지금 도시에서 이제 발전 방식을 어떤 걸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에디슨 같은 경우, 에디슨이 이제 그 회사를 세웠죠. 지금도 있어요. 에디슨사가. 그 에디슨이 회사를 세웠는데 그때 에디슨이 사용했던 그 발전 방식은 사실 직류 발전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경쟁사가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사라고, 이게 아마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는 테슬라를 이제 그 스카웃을 해가지고요, 교류 방식으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테슬라는 원래 그 에디슨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에디슨이 나이가 많고 테슬라가 이제 한 20대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에디슨 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 걸출한 사람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지 이 테슬라가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교류 방식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취해서 발전 방식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어떻게든 에디슨은 이제 직류 방식을 쓰게 되죠. 이때 아마 교류 방식으로 220V 방식을 썼던 것 같고, 직류 에디슨은 100V였나 110V를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은 직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압 공급에 있어서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하나 있었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 단점이라기보다 오히려 교류에서의 그 굉장히 부각되는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전압을 높이고 내리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그 강력한 장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발전소에서 그 에너지를 보냅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이걸 P0라고 할게요. 이거는 시간당, 어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 P라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 시간 거 좀 보세요. 네, 아무튼 어느 일정 시간당 어떤 일정한 에너지 양만큼 그 발전을 해요.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것을 이쪽까지 지금 가정까지 전기가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데 이 송전이란 과정이 필요하죠. 필연적으로 이 송전 과정에서요. 이 전선을 타고 가면서 쓸데없이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요거를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얘기했죠. 손실 전력이라고요. 근데 이 손실 전력은 결국 뭐에 관련이 되냐면 이 전선, 이 도선, 지금 이 송전하는 이 도선의 저항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송전선을 타고 흐르는 뭐예요? 전류와 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I제곱 R로 구할 수 있다. 물론 R분의 V제곱, 오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제곱, 뭐 IV 뭐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공식, 에너지의 발생 또 열에너지의 발생, 주로 이 손실 전력은 주로 열에너지로 많이 발산이 돼서 이제 열에너지 형태로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전자들의 흐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I제곱을 쓰는 거, 이 I제곱 R이라는 공식을 주로 이제 많이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꼭 드렸어요. 아시죠? 물론 요거는 IV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R분의 V제곱이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요게 기본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다 보면 일단은 전략이 필요하죠. 어디까지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P0라고 하는 온전한 에너지를 보내고 싶지만 중간에 어때요? 손실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원래 생산된 전기 에너지에서 어때요? 손실 전력은 뺀 만큼이 되겠죠. 요거를 어떻게든 지금 줄여야 되는데, 그 손실 전력의 값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든 요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전략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저항을 줄이는 방법. 어떤 거? 첫 번째. 일단은 저항은 도선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 송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거리를 어때? 짧게 해주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발전소와 또는 변전소와의 변압기, 가정 사이의 요 거리를 가능하면 짧게, 즉 발전소를 가깝게 하거나 뭐 그러는 전략이에요. 이런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 뭐 예를 들면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게 있죠. 열병합 발전소는 바로 아파트 옆에다가 발전소를 짓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리를 짧게 하는 전략이 되죠. 아니면은 가정마다 또는 어떤 일정한 그 구획, 동네마다 발전소를 조그맣게 하나씩 짓는 건데, 이럴 땐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공해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최근에는 수소 연료를 이용한, 연료전지를 활용한 그 발전 방식, 그러니까 의 근처에 아파트 그 전기를 사용하는 그 근처에다가 수소 연료, 또 뭐죠? 연료전지를 이용한 그 발전 방식, 그 발전소를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렇죠. 이 도선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어떻죠? 저항은 작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도선 굵기를 좀 더 굵게 하면 마치 굵은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요. 저항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굵으면 굵을수록 재료비가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또는 세 번째, 어떤 게요? 가능하면 전기 전도도가 좋은 도선을 사용하는 거죠.
뭐 구리도선보다 더 전기전도도가 더 높은 뭐 은이나 백금을 써야 되나요? 아무튼 전기전도도가 좋은 재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배우신다면 R은 로우 S분의 L이라고 이렇게 배우신다면 요건 이제 교육과정 밖을 벗어나는 겁니다. 교육과정 바뀝니다. 단지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 어떻게 해요? 이 송전 과정에서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요? 낮춰주는 방법이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력 공식에 대한 또 다른 공식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IV라는 공식이에요. 여기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전류와 그 다음에 송전하는 전압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전압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전류값을 어떻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작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승합의 문제가 됩니다. V를 어떻게 해요? 예,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서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전압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작게 할 수 있다. 작게 하면 할수록 그 제곱에 반비례해서 손실되는 전력은 작아진다. 그쵸? 예. 요렇게 이 중간에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전략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류는 어떤 게 지금 강했냐면 바로 요거요. 여기 이 승합을 또는 강압을 이 전압 조절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승합을 해서 공급을 하면 중간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공급되는 걸 그대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 이제 승합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전기 제품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또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나온 거죠. 웨스팅하우스사는요. 테슬라를 앞세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류는 이 막강한 장점 앞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게 도시들이 어디를 이제 선택을 했을까요? 입찰 경쟁에서요. 결국에는 교류의 장점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로비 과정에서 에디슨이 약간은 좀 그 파렴치한 짓을 좀 했다고도 전해져요. 어떤 일이냐면, 교류 220V면 상당히 위험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이, 약간 좀 궁지에 몰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직류가 그보다 좀 더 안전하다는 거를 좀 알려주려고 했던지, 또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전기의자예요. 전기의자. 전기의자는 뭘 썼을까요? 교류 220V를 썼겠죠.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테슬라의 그 교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 이런 거 쓰면은 진짜 쉽게 말해 좆된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전기의자에다가 뭐 예를 들면 고양이를 올려놓고 감전을 시키는 그런 실험들을 공개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요? 이제 교류 방식을 지금 이제 쓰게 됐습니다. 뭐요? 변압이라는 막강한 장점 때문에. 그다음 직류 방식을 안 쓰느냐? 요즘에 또 이 직류의 안정성을 인정해서요. 직류 방식을 또 요즘 채택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곳에서는 직류 방식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다면 승합과 강압, 변압을 시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하도 이제 송전에 대해서 문제 나올 게 없으니까. 변압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사실 설명드리려고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본 거예요. 변압을 어떻게 시키느냐? 교류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잠깐, 초점이 안 맞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전자기 유도를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상호 유도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상호 유도라는 이름을 딱 들이대면 이제 이게 교육과정 위배인데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하세요. 제가 전자기 유도는
지금 현재 우리 물리원 교육과정에서 요 정도만 배우면 된다 그랬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뭐야? 자석하고 코일 2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요걸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뭐요? 자속, 자기력선의 다발,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하는 그것만큼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즉 보통 우리 물리에서는 뭐라 했어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 전류를 일으키는 원인, 즉 기전력, 우리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지금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이 코일 내부에 자속의 자기력선수의 변화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의 그 근본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이 코일 안에 요 내부에 자속이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하기만 하면 아무튼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만드는 전략은 되게 다양하다 그랬죠. 자석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디귿자 영도선 제가 말씀드렸죠. A가 균일한 이런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이렇게 금속막대 올려놓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금속막대와 요 코일 요게 마치 요게 하나의 그 회로와 같다. 전기 회로처럼 이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요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내부에 이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 회로 내부에 이 코일 내부에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어때요?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말씀드렸죠. 요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자석 대신에 전자석을 하나 놓고 솔레노이드죠, 그렇잖아? 예. 여기는 뭘 놓고 이제 여기를 코일처럼 그릴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전류기 하나 놓고 이게 이제 전자석이니까 이게 하나의 자석이잖아요. NS고. 그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 뭐가 흐른다? 예,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쵸? 이 방법도 있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방법.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 응용하는데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내가 이 자석, 이 솔레노이드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건데 굳이 요거를요. 이 코일을 움직이지 않고도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예. 여기다가 이것과 같은 직류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뭘 연결하냐면 교류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류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전류값이 변화해요. 전류가. 그게 교류잖아요. 그러면 뭐도 변해요? 자기장도 주기적으로 계속 변하겠죠. 그렇죠? 예. 이 자기장도 변하겠죠. 이 자기장 변하는 게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줘서 여기도 어때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예. 전자교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선 전류가 어떻게 해요? 렌츠의 법칙에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류를 연결한 요 코일을 우리가 뭐라냐면 1차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놈 때문에 유도되는 전류가 발생하는 요 코일을 우리가 2차 코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교류를 연결하면 2차 코일은 어떻게 해요? 교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전류긴 전류인데 교류가 흐르겠죠. 이야, 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면,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져 있는데도 선으로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죠. 그쵸? 다시 말하면 무선으로 선이 없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막강한 장점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교류가 아니고 어떤 교류 형태의 어떤 정보라면, 예를 들면 음성 정보, 영상 정보 이런 거라면 이러한 정보를 또 어떻게 해요? 정보를 2차 코일에 무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의 전달도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RFID의 원리죠. 그쵸? 테슬라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교류의 이 막강한 이 막강한 장점을 가지고 꿈을 꾸는데 결국 뭐냐면, 그렇다면 무선으로 이 교류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자기유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선으로 모든 곳에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도 뭔가 2차 코일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 2차 코일 같은 게 있으면 이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여기서 뭐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켜지고, 뭐 또 세탁기를 연결하면 세탁기가 돌아가고, 선풍기 연결 선풍기가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선이 없이. 그래서 테슬라가 이 공짜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자라고 하는 이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테슬라는 어때요? 젊은 나이 유저라고 말죠. 근데 참 되게 위대한 과학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흔적이, 이 테슬라의 이 꿈과 이 꿈의 흔적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과천과학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테슬라 코일이에요. 그거 괜히 그냥 번개 만들고 지지지직 만드는 그런 재미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테슬라의 꿈이 사실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자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를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또 놀라운 1차 코일에,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교류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걸 알겠는데, 또 재밌는 건요, 이 가문수예요. 가문수. 이 코일을 가문수 있죠. 여기 2차 코일의 코일 가문수를 N2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재밌는 현상인데, 재밌는 사실인데, 여기서 지금 공급되는 교류의 전압, 1차 코일의 전압 V1이라 한다면요, 이 N1, N2와 여기 2차 코일로 전해지는 전압 V2, 여기 서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1000번을 감았고 여기에 2000번을 감았잖아요. 여기가 지금 100볼트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냐면, 맞습니다, 여기에는 200볼트의 전압이 걸립니다. 그걸 알아야 했던 거죠. 여기가 3000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몇 볼트요? 300볼트 이렇게 걸려요. 즉 가문수에 비례해서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류, 그 다음에 요 전자기 유도에 의한 이 변압의 원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전압을 마음껏 교류를 이용해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마음껏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껏 또 우리가 원하는 데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마음껏 올려서 송전을 하면 어떻게? 손실되는 전력은 I제곱 아래 원리니까, I가 줄어들면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요 계산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변압기예요. 근데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하면 이게 좀 되게 좀 부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켰어요.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철로 된 이런 판을,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네모난 도너츠 모양의 판을요, 수없이 겹쳐놓고 여기다가
교류를 연결합니다. 이게 1차 코일이죠. 교류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받는 건 뭐다? 예, 2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좀 넣으면 좀 부피가 줄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은 강자성인 이 철판을 통해서 이렇게 휘어져서 전달이 돼요. 대단하죠? 아, 이거 너무 자세하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되는지요? 그렇다면 물리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까지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서요. 어디에? 예, 요 가문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죠? 가문수만큼 어떻게 전압이 늘어난다. 이걸 굳이 뭐 쓴다면 N1 대 N2는 V1 대 V2다. 요거를 꼭 요즘에 좀 트렌드처럼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테슬라 얘기, 에디슨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자기 유도나 상호 유도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이게 결국엔 또 RFID와 연결된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정성적으로요. 또 요즘에 트렌드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 하도 요즘에 송전 방식이 이제 더 나올 게 없으니까 발전 방식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이제 보기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력 발전이냐, 조력, 풍력, 화력, 원자력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에너지 전환 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력, 조력,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 수력, 물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 조력, 물의 위치 에너지, 풍력,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러한 각가지의 에너지를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뭘 돌린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터빈을 반드시 회전을 시켜요. 터빈을 회전시키는 터빈에 뭐요?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과정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화력, 원자력 또는 지열, 태양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러저러한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일단? 그렇죠. 물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어떻게?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요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요거 문제에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앞전소자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러저러한 에너지를 바로 몰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예? 태양전지는 뭐예요? 바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몰려요? 전기 에너지로. 앞전소자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압축에 의한, 이게 원자의 물리적인 압축인데, 그런 어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태양광과 태양열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죠? 절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룰 것들은 다 다뤘네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 수송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지금까지의 기출, 전통적인 기출에서는 이 부분을 물어봤다. 송전 과정에서의 승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일 것이냐. 그죠? 이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또 계속 연계돼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로 변압의 문제. 변압기의 원리. 그 다음에 에너지. 각 에너지의 발전 방식의 문제. 왜냐하면요, 그 수능에서는 어차피 전 그 과정을요, 문제로 20문제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만 물어보지 않고 다른 단원의 것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또는 통합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요? 테슬라라는 이름. 또 테슬라 코일 꼭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되게 기쁩니다.
제가 이렇게 손글씨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같이 본받아서 또 유튜브에 많이 좀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따라하는 거 좋고. 저도 사실 이거는 5-minute physics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힌트를 얻어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보급이 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물리를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수능을 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런 지식 나눔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또 좋은 강의를 더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물리와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좀 이러한 좀 철학적인, 과학 철학적인 얘기나 과학사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기에너지 수송을 문제 유형 푸는 게 아니고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